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독거노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모나리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과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코로카시옹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웹사이트에 등록된 시민들이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연결해주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도 독거노인의 고립을 막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이 나라의 정유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5월 15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군 전차가 14일 라파 주거 지역까지 진입해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라파 동부 지역으로 진격한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주요 도로를 건너 일부는 주택가까지 밀고 들어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전차 등을 동원해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잇는 관문인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검문소를 장악한 데 이어 이제 라파 쪽으로 더 깊숙하게 진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자 지구 중부에선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인 4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5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인데요. 중러 양국의 밀착을 과시하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유럽연합이 난민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새로운 이민 난민 협정을 시행하기로 14일 확정했습니다. 새 협정은 망명 심사 절차를 단축하고 심사 기간 구금할 수도 있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신속한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 2년간의 이행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웨르 지방의 한 고속도로에서 죄수를 태우고 이동하던 호송 차량이 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호송 중이던 수감자 1명이 공격이 벌어지는 사이를 틈타 도주했는데 마약 밀매 조직의 리더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탈 프랑스 총리는 가해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글이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오버뷰, 즉 AI 개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개요는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데요.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구글은 미국 이용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미나이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기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외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는데요.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경쟁이 아니라 반칙을 하고 있다. 네,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과 배터리, 구형 반도체, 태양전지, 주요 광물 이렇게 핵심 전략 산업 부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저가 제품 과잉 생산 행위가 무역법 301조, 즉 불공정 무역 관행 보복 규정을 적용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겠다라는 걸 공식화한 건데요. 네. 특히 초강력 관세 대상을 전기차, 철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형 반도체, 태양전지, 주요 광물, 또 크레인, 의료 제품으로까지 확장한 게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줘서 값싼 제품을 과잉 생산해서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반칙을 쓰고 있어서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예고가 된 대로 기존 25%의 4배인 100%로 인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동차, 가전 등 전 산업 분야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형 반도체, 또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가 내년까지 현재보다 2배 높아집니다. 50%가 되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뭐 이렇게 천연, 흑연, 뭐 이런 특정 핵심 광물, 그리고 미국의 항만 시설을 감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던 중국산 크레인에도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블루칼라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쇠락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 지역이 지금 경합주에 속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조사해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인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형 관세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대중국 무역협정 약속대로 미국의 수출을 늘렸다거나 제조업을 부양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 무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무차별적인 10% 관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타겟을 거. 정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훨씬 효과적일 거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중국은 이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취소 안 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WTO 제소라던가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 같은 보복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미중 갈등은 또다시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걱정인데 또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까지. 그 와중에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게 뜻을 잘 알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력락호하라. 네. 예,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정말 즐겁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달아봤는데요. 예, 예.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 하얼빈 2개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네. 시 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요. 그래서 크렘린궁은 이번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 해외 방문을 가게 되는 건데, 작년에 시 주석이 3연임을 한 뒤에 첫 번째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거든요. 네, 그에 그렇죠. 대한 호혜적인 조치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간 건 작년 10월에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이후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또 방문을 하는 건데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친구의 손길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신화통신과 이제 인터뷰를 먼저 했는데,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어려운 국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면 포괄적인 파트너십, 전략적 협력 문제 같은 주요 국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양국의 에너지와 경제 협력 문제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방문 첫날인 16일 늦은 시간에 비공식 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를 나눌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 주석이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 방문을 했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에 휴전하는 문제를 좀 푸틴 대통령에게 꺼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얘기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방중에 이어서 연내 방북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방북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푸틴 대통령이 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 반대로 부결이 됐었죠. 그래서 북한의 무기 지원 등과 연동을 해서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친구가 오면 즐겁다고 얘기했는데 친구끼리 즐겁지 말고 모두에게 즐거운 그렇죠. 소식이 네, 예, 모두와 들려오기.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저출산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정하셨네요. 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심각한 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이런 게 영향을 끼치네라는 분야가 속속 나타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스포츠 스타가 천재 스타가 안 나오는 게 또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각해서라는 분석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죠. 표본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1000년 넘게 금녀 행사를 이어왔던 축제의 전통이 또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축제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마쓰리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중에서 매년 2월에 아이치현에 있는 신사에서 하다카 마쓰리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남성들만 그동안 참가를 해왔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남성들이 일본 전통 남성용 속옷인 훈도시만 입고 참여를 하거든요. 신다 본당 마루에 있는 목재 부정을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지하면 엄청난 행운이 온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125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동안 남성들만 쭉 참여를 했는데요. 네. 올해 2월에 열린 하다카 마쓰리에는 41명의 여성이 와. 최초로 참가를 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네. 여성이 참여했군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참가하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CNN이 여성의 하다카 마쓰리 참여는 저출산이 남성 중심의 일본 전통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례다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열렸던 축제에서는 1,700명이 참가했는데요. 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20%밖에 안 되는 숫자였대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올해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축제가 사람들이 또 너무 안 오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을 올해는 참가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다르게 옷을 입고 참가를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몸싸움 같은 행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여성 참가자 그룹이 축제 기간에 대나무 재물을 운반하는 뭐 그런 역할을 맡으면서 다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일본의 저출산이 심각하냐. 네. 2023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 급감하면서 사상 최저치인 75만 8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최근 몇 년간 합계 출산율이 1.3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인구 유지선이 2.1명인데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노동력도 지금 이렇게 정체가 되면 2100년대에 들어가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게 전통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 때문에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저출산이 여성의 성평등을 달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장려책도 내놓고 저출산 극복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저출산 문제가 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길고 짧음의 대결이네요. 네, 독일 정부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일하려는 근로자들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좀 극복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사실 유럽 근무자들의 근무 시간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성장률이라던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가 또 고령화되면서 노동 인구가 여기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덜 일하려는 근로자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독일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유럽 국가들의 고민인데요. 네. 특히 독일이 이런 대안을 내놓은 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구분하는 선진국 중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간제로 일하는 독일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진대요. 일하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독일 저임금 근로자는 일을 더 한다고 해도 추가로 소득이 들어오면 상당 부분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돈에도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네. 라면서 아니 뭐 그러면 안 벌고 말지 이렇게 일을 덜 하지.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 맞겠다라고 네, 해서 그런 이거는 거죠. 유인 측에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지난 50년간 30%가 줄었습니다. 미국인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독일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반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재무장관이 주 4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추진했지만 네. 대부분 노조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독일 노조는 팬데믹 이후에 더 적게 일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네. 예를 들어서 독일 철도 노동자들은 올해 2029년까지 주당 근무 시간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자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정부는 고민이 깊은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위기난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올 1분기에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지금 올해 총 그 정도로는 성장률이 안 될걸요? 네. 1% 미만으로 추정이 돼서 올해 가장 저성장한 국가로 꼽힐 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이거를 지금 가장 큰 숙제로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네, 더 오래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감면해 준다 정도로는 네. 이제 안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뭔가 네. 획기적인 그렇죠. 대책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 그녀와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의 그녀는 그녀. 인공지능입니다. 아, 2013년에 영화 그녀라는 게 개봉이 됐는데요. 네, 맞아요. 인공지능 여성하고 사만다랑 사랑에 빠지는 빠졌었어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때 뭐 비서 역할도 하고 좀 우울해하니까 놀이동산에 갈까요?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AI랑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이었는데 네. 이게 2013년만 해도 영화에 나올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아이 저런 일이 그렇죠.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한 10여 실제로. 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오픈AI가 네. 13일에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GPT-4O라는 걸 공개했어요. 오. 이게 텍스트는 물론이고요. 청각, 시각으로도 추론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요. 이걸 공개하면서 이 영화를 뜻하는 허 이렇게 설명을 밑에 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네네네. 응답 시간이 최소 232밀리초, 평균 320밀리초인데요. 이게 사람의 응답 시간과 같답니다. 물어보면 오. 버벅대는 게 아니라 바로 바로. 네,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와. 이전 모델인 GPT 3.5는 평균 2.8초, GPT-4는 5.4초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처럼 바로 대답을 하게 되고 답을 말하다가 끼어들어도 대화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와, 네. 대단한데요, 진짜? 감정과 표현력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의 요구에 아주 다양한 목소리랑 감정, 톤을 바꿔가면서 대화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시연을 했는데 내가 좀 긴장을 했는데 어떻게 진정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숨을 깊게 들어 마셔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들려달라라고 하니까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들려줬고요. 그러니까 성우처럼 구연동화처럼 해줘. 또 그렇게 했답니다. 와, 완전 리얼하게 네. 또 읽어주는군요.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를 보여주고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좀 풀어줘 했더니 단계별 과정도 아주 수학 선생님처럼 제공을 해주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네. 실시간 번역 능력이 작년 11월에 선보였던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빨라졌습니다. 오. 비용은 2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 한국어를 비롯한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편의성과 속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일단 무료로 제공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유료로 구독하셨던 분들은 무료 이용자보다 5배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시연에 나선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가 사용 편의성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진전을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뭐 위로도 해주고 뭐 네.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네. 충분히 사랑이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낫지 그렇죠.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핫해지니 핫해졌다. 좀 키워드를 네. 참 잘 뽑아오셔서 기후 변화로 지금 지구 곳곳에서 기온이 핫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추운 북유럽이 새로운 핫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사 켄싱턴 투어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노르웨이 여행을 예약한 건수가 전년 대비 37%가 늘었고요. 스웨덴, 핀란드 여행 예약 건수도 각각 70%, 126%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네. 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춥고요. 어둡습니다. 뭐 북위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관광 강국으로까지 꼽히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여행객들이 이제 좀 시원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서 북유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북유럽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예약된 유럽 여행지 상위 10위권에 노르웨이가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노르웨이의 베르겐,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여름엔 덥지 않고 경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진다. 왜냐하면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빙하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물들이잖아요. 장관이 이제 네.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좋고 5월이 되면 눈이 녹으면서 생기는 거대한 폭포가 장관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정보 검색 사이트 카약에서도 미국발 항공기 검색 건수 중에 기온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검색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여름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서늘한 곳이 있죠. 영국 인기도 올라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네. 6월에서 8월 평균 기온이 잉글랜드 사우샘프턴 지역은 섭씨 20.5도에서 22.8도밖에 안 된대요. 쾌적하네요. 네, 그래서 항공편 검색량이 1년 전과 비교해서 57%나 많아졌고요. 추워서 못 가던 미국 알래스카주 편 항공편 검색량도 25%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변화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예전에 관광 강국도 같이 가고 싶은데요. 네. 거기를 기피해야 된다는 이 현상이 좀 두렵긴 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겠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함께 듣겠습니다. sad face, we can do the tango just for two. I can serenade and gently play on your heartstrings, be a Valentino just for you. Ooh, lover boy, what to do tonight? Hey boy, set my alarm, turn on my charm. That's because I'm a good old-fashioned lover boy. Ooh, let me feel your heartbeat grow faster, faster. Ooh, can you feel my love heat? Come on and see to my heart, seat of love, and tell me how do you feel right after all? I'd like for you and I to go romantic. Say the word, your wish is my command. Ooh, lover boy, what to do tonight? Hey boy, write my letter, feel much better, and use my fancy pattern on the telephone. When I'm not with you, think of you always. Those lonely summer nights. When I'm not with you, think of me always. I love you. Hey boy, where'd you get it from? Hey boy, where did you go? I learned my passion in the good old-fashioned school of lover bo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적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처님은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지 시간 1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다방면의 인권 현안이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1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2조 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3,62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의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22일째인 오늘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 4는 장재현 감독의 파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북한이 최근 약 2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추적이 어렵게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재난정보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또 많이 분다는 예보가 나와 있어서요.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중부지방 또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다음 상황을 좀 잘 지키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산간 계곡에 계신 분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 등산객, 야영객 여러분들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야외 작업이나 활동을 하실 때 돌풍, 천둥, 번개로 인한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교통안전, 또 산행하실 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과 쌀락, 우박으로 인한 간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고 과수, 낙화 등 이 농작물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낙하물 그리고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또 우려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실 때 그리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산간 해안도로 터널 입출구 교량 주행하실 때 강풍과 돌풍에 의한 교통안전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부터 그 밖에 남해상 또 동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항공기나 해상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재난 정보 알려드렸고요. 통신원 취재 수첩 이어갑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고립을 막아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 속에서 꾸준하게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자 일본이 고령자의 고독사 통계 최근 발표됐는데
올해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2024년 1년간 혼자 살다가 자택에서 고독사할 것으로 보이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6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시청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7,034명으로 1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6만 8천여 명이 이제 고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경시청이 이런 수치를 처음으로 공표를 했는데 이런 수치는 경찰 신고와 의사 신고 등을 집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령화 사회의 고독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이나 친척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내각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8.7% 거의 절반이 고독사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뭐 고령자 이제 고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후생노동성이 고독사 방지 대책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은 각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에는 각 동네마다 자원봉사로 복지 요원이 있어서 혼자 사는 고령자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돌보고 있고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서비스는 신문, 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데요. 그렇죠. 신문사에서는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옵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전기, 수도회사 등도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을 해주는 옵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냉장고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고령자가 잘 지내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집안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람의 기온이나 조명, 습도 등을 다방면에서 조절을 해줘서 고령자를 지켜주는 시스템도 있고 고령자 활동이 없으면 가족에게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고독사의 80%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혼자 사는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딸이나 아들, 가족, 친척과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조차 사용을 해주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역 전체에서 고령자를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 지원 고령자 지도를 만들어서 이제 찾아가는 집들을 다 체크를 해서 돌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고령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일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이 좀 더 촘촘히 마련이 돼야겠네요. 근데 이 고령자들만 사는 마을이 건설돼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입주민의 81% 이상이 60에서 90대 시니어 세대라고 합니다. 네. 도치기원의 나스마을이라는 일항의 별장 있는 휴양지인데 여기 한 초등학교가 이제 마을 자체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네. 위생학을 전공하고 병원 임상 검사실에서 일했던 74세 직가야마 게이코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40여 곳의 고령자 주택을 기획을 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살고 싶은 곳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나스마을에서는 2015년에 12개 초등학교가 지금 6곳이 폐교가 되었는데 이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폐교된 학교를 중심으로 아예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초등학교 수영장이 지금 공동주택이 되었고요. 급식실이 빵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교실은 마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집이 세워졌으니까 이 초등학교 운동장의 집에서 살면서 학교 안에 마트로 장을 보러 가고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학교 내에 간병기 주택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 주택으로 이사를 해주면 간병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은 건강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지낼 수 있게 했는데요. 고령자가 되어서 자신이 모르는 요양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사는 구역에서 잠깐만 옮길 수 있는 고령자 시설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병에 걸렸거나 사망을 앞둔 상황에서는 임종의 집으로 옮겨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난 4월에 이곳이 문을 연 이후에 한 사람의 장례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즉 이곳은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다가 여기서 병치레를 하고 이곳에서 사망하는 고령자 인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시면 좀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도 유지하실 수 있고 외로움도 좀 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끼리 살아보자 이런 플랜을
좀 짜긴 그럼요,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돌보면서 살자라는 것을 실제로 초등학교를 사용해서 이제 설치를 한 그런 예입니다. 예. 일본에서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뭐 연세가 높으시다 이러면 집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일본은 다 월세다 보니까 네. 지금 빈집이 900만 채가 되는데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873만 가구, 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령자라는 이유로 4분의 1은 집을 빌리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을 빌려줄 수 없다라는 집주인이 9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한 부동산이 있을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난 3월에 일본 정부가 고령자와 장애인이 집을 좀 더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주택 세이프티넷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고독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집을 주거 안정 원조 임대주택으로 부를 수 있게 했고 네. 만일 고령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이 집에서 고독사를 할 경우에는 정부가 인증한 보증회사를 통해서 집주인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좋은 제도를 잘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에너지에 관한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시사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그럼 뭘까요? 석유. 보통 석유죠. 네. 우리가 석유 이렇게 부르는데 한자로 보면 돌기름이죠. 그러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돌기름입니다. 돌기름. 돌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네. 우리가 보통 뭐 석유 이렇게 부르면 뭐 휘발유도 있고 네. 경유도 있고 등유도 네. 있고 이렇죠. 근데 이런 보통 묶어서 이제 석유류라고 부르는데 이런 석유는 이제 땅 속의 원유를 가공해서 이제 만들어지죠. 네. 네, 그런데 이 원유가 나오지 않는데 석유는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원유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 신기한 나라죠. 너무 신기한데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요? 예. 석유를 생산한다고요? 그렇죠. 석유를 수출합니다. 수출한다고요? 예. 어디에서 신기하죠. 네. 작년 2023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수입을 위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런 나라 그렇죠. 등등에서 네, 전 네. 세계에서 866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했어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보면 118조 8,500억 원.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엄청난 금액인데 네. 같은 해 2023년 우리나라는 522억 달러의 석유류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와. 예, 71조 6,400억 원어치를 수출한 거예요. 꽤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전체 원유 수입액의 60%를 수출로 회수한 셈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중동이나 미국 뭐 다른 곳에서 원유를 수입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원유는 그대로 사용되기보다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뭐 휘발유나 경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정유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중고등학교 때 예. 과학 시간에 아마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예, 원유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네. 살살 올리면 뭐 처음에는 휘발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등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중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아스팔트가 나온다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데 네, 네. 이런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휘발유나 경유를 우리가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제 능력, 원유를 석유류 제품으로 만드는 정제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나 돼요. 예. 와. 그러니까 하루에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해 보면 네. 미국이 하루에 1,800만 배럴로 1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과 비슷한 1,726만 배럴.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죠. 네, 네. 그 다음에 3위가 러시아인데 갑자기 훅 떨어져서 682만 배럴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위는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인도. 504만 배럴.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336만 배럴로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꽤 그래도 많은 예, 세계 세계 5위 한 손가락 안에 거예요. 들어갑니다. 네. 예. 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정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멀다 보니까 예. 잘 인식이 없는데 주로 이제 울산과 여수에 위치한 정유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유 공장 당연히 세계적인 규모이겠죠 보면. 그래서 울산에 위치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하루에 84만 배럴을 이제 정지하는데 네. 단일 공장 하나의 공장으로서는 세계 2위 규모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여수에 위치한 뭐 GS 칼텍스도 80만 배럴 이렇게 되면 세계 4위. 그다음에 울산에 위치한 SO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67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세계 5위 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정유 공장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 이제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죠. 예, 각 나라들마다 아마 이런 정유 공장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정유 산업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유 산업은 내수에 기반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뭐 휘발유, 경유 만들면 끝. 예, 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곳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상의 전환을 했죠. 네. 이왕 하는 거 이것도 수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낸 아주 특별한 경우가 대한민국의 정유 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정유 공장에서 생산되는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것들이 네. 어느 나라로 수출이 되나요? 몇 개 나라로 수출될 것 같으세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을 것 네, 같아요. 생각보다 한 많습니다. 100여 개국? 100여 개는 너무 많이 너무 잡으셨고 너무 많이 잡으셨고 많은가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네. 총 74개국에 예, 74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생각보다 있어요. 많은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우리나라가 휘발유나 경유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한 20년 넘게 네. 이 휘발유, 경유 이 두 가지의 수출 규모는 세계 2위 내지 3위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대상 국가도 2003년에는 25개국이었는데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74개 나라까지 이제 많이 확대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석유를 수출하게 된 국가도 코스타리카, 뭐 폴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이런 국가에 이제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옛날이기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위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는 중국이 이제 자체 정유 이제 생산 능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 다변화에 나서면서 이렇게 대상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부터 많이 수입을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이후로 한 몇 년간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일 많은 석유류 제품,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을 해왔는데 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 수출하는 석유류 수출의 한 30% 가까이가 중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양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중국이 한 5위 정도까지 우리 수출 국가에서 좀 내려왔죠. 그럼 지금 현재 1위는 지금 현재 1위는 전혀 뜻밖의 나라입니다. 호주입니다. 호주요. 네. 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계 회사인 뭐 BP 그다음에 미국의 회사인 뭐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정유 이제 플랜트를 갖고 있었는데 네. 2021년을 전후해서 이들 회사들이 이 호주에 있는 정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 이제 탈탄소 무슨 에너지 전환 이런 거 하니까 네. 이런 거 줄일 거야.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매각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 호주 같은 경우는 전체 석유류 정제 설비의 50%가 없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전히 휘발유나 뭐 경유는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대량의 석유류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제일 많은 석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호주가 됐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로 뭐 폴란드, 스웨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국가들도 정유 공장이 있을 텐데 네. 왜 수입하는 건가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원래 공급받던 뭐 그 공장이 뭔가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게 더 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자국 내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과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 정유 공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같은 양의 휘발유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단가가 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싸다. 라는 네.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런 걸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 호주, 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라크 이런 산유국도 우리나라한테 휘발유나
경유를 수입해 갑니다. 아니 산유국이면 당연히 석유 산업이 네. 엄청나게 발달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수입 그렇죠. 한다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산유국이라 하더라도 의외로 이 정제 능력, 그러니까 정제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원유를 뭐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자국 내 정유 공장은 먼 곳에 있는데 네. 그걸 육지로 실어 오는 것보다 차라리 네. 배로 많이 실어 오는 게 더 싼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원유를 팔고 휘발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만연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는 수출하는데 의외로 휘발유는 수입하는 나라들이 많고 네. 사실 이 정유 공장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목돈 들어가는 거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미국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석유류 제품 수입하잖아요. 네. 어떤 제품을 수입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들은 뭐 경유도 수입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항공유. 항공유. 예, 비행기에 넣는 뭐 고급 휘발유 보통 이제 별도로 이제 항공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만 배럴어치의 이제 항공유를 수입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6만 4천 배럴.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항공유만 해도 1년에 40억 달러. 예, 5조 원이 넘는 규모를 우리가 미국에 이제 항공유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의 많은 비행기들이 네. 한국의 항공유를 이용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생산을 하지만 그걸로 네. 모자라다 보니까 수입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 되겠습니다. 정말 모르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뭐 휘발유, 경유 가격만 이제 관심이 있지. 맞아요. 예, 항공유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항공유 수출을 2002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세계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유 수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잘 나가는 분야가 이제 항공유인데 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정유업계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기가 사용하는 이제 항공유도 화석 연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량의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비행기는 저 고공에서 날면서 이것을 배출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영향이 더 크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각종 바이오 연료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항공유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네. 라고 처음에는 권고하다가 이제는 점점 이제 강요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항공유를 지속 가능 항공유, 뭐 영어로 하면 SAF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말부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그래서 2차 전지로 잘 알고 있는 IRA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SAF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사들이 SAF로 만들어진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네. 미국 정부로부터 오히려 환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항공사들이 SAF 구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항공유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예, 시장이 오히려 이제 잠식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기후 변화도 우리가 겪고 있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 막는 데에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는 네.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도 지속 가능 항공유 이 부분 생산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네. 시도 안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가 좀 미흡하다 보통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존 설비를 좀 개량하거나 새로 네.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작게는 수천억 단위, 많으면 수조 원 단위로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쉽게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부가 조금 거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투자세액 공제를 좀 늘려서 네. 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거나 아니면 미국식으로 아예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그렇죠. 것을 좀 희망을 하는 거고 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 법이 바뀌어야 돼요. 법이요. 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걸림돌인가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법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흔히 이제 석유 사업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정유 산업이란 건 뭐냐? 이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건데 네. 문제는 지속 가능 항공유 SAF는 이 법상에서는 아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석유 대체 연료죠. 석유는 예. 아니고. 네. 근데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생산하면 불법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SAF 생산을 위해서는 뭐 폐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공유에 이제 포함시키는 여러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관련 절차들도 지금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SAF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 일단은 뭐 투자도 투자지만 당장 법적인 걸림돌들도 그러네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법을 빨리 바꿔야 되는 제도가 그렇죠. 예, 마련이 돼야 이제 뭔가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부터 바꾸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넘게 지켜오는 항공유 수출 1위 세계 1위. 예, 이거를 좀 계속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수출 그러면 주로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 반도체죠. 그다음에 예. 자동차, 네. 뭐 조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 경유를 수출하는 정유 산업 같은 경우도 전체 수출액의 한 10% 가까이 수출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 그러면 예. 정유 산업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예. 필요가 있겠죠. 관심도 많이 좀 가지셔야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네. 석유를 수출한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런 효자 산업 유지하려면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맨날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를 예. 하지만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기업들이 잘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로 지금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을 하는 이제 이런 나라로 됐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면 네. 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정유 산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뭐 그냥 기름값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리나라 예. 정유 산업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서 이 정유산업 세계 1위에서 좀 내려간다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도 잘 어떻게 키워왔는데요. 유지해온 그러니까요. 건데. 예. 예, 조금 잘 국가적으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원유 없이 석유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정유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